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우리 지난주에 그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들 봤고 103조까지 봤고요. 오늘은 68쪽이죠. 68쪽.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다른 말로 이제 폭리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문을 보시면 104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폭리행위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103조를 봤어요. 반사회적 행위를 봤는데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는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뭐 첩계약부터 해서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이 104조, 이 불공정 행위라는 것은 뭐 새로운 독립한 규정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104조는 결국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면 103조. 그 수많은 반사회적 행위 중에서 한 가지를 그냥 특별히 예를 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104조는 103조랑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104조는 상대적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일까요? 절대적 무효죠.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라고 했죠. 지난주에 봤던 103조 기억나시죠?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첫 주에 뵐 때는 눈빛들이 참 맑으셨는데 일주일 동안 힘드셨죠, 그죠? 103조와 104조는 둘 다 똑같으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제3자가 보호될 수 없다. 그럼 이제 지금 조문이 들고 있는 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한 5억 상당의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근데 갑이 상태가 안 좋아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황인데 의뢰하는 사람이 갑의 이런 상태 안 좋은 걸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 매매 가격이 폭리였다는 거죠. 5억짜리 부동산을 받으면서 대금은 꼴랑 1억 원만 줬다. 이게 이제 불공정 행위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바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례로 나타낸 걸 글로 써보면 불공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인데 그러니까 객관적 요건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차가 현저하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것. 이게 이제 객관적인 요건이고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요건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에요? 또는 무경험이에요? 조문에 한번 보세요. 조문에. 또는요. 또는 무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불공정 행위가 성립이 된다. 자, 그럼 몇 가지만 보시면 일단 가격 차이가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 시점은 언제냐면 법률 행위 시,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가격 차가 별로 안 났는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뭐 갑자기 급격한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게 발생해서 가격 차가 나중에 현저하게 벌어지면 그건 불공정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만 보는 거냐면 계약할 때,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하고 이때 이제 현저하다는 건 그러면 몇 배 이상이냐? 그런 건 없어요. 우리 판례가 여기서 현저하다는 것은 산술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2만 원짜리 만 원에 산 거랑 20억짜리 10억에 산 거랑 느낌이 같아야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두 배지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할 거지 획일적으로 몇 배 이상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판례고요. 그리고 이제 궁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궁박이라는 것은 이제 급박한 곤궁함 이런 것들을 이제 궁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제적 원인이죠. 그러니까 국어 사전적 의미로 한다면 경제적인 급박함 이것을 이제 궁박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궁박은 꼭 경제적으로 급박한 것 이외에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모두 다 포함한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꼭 경제적으로 급박하게 쪼달린다 이것뿐만 아니라 내 명예가 훼손될까 두려워서 싸게 팔아줬대요. 그럼 이것도 궁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명예가 손상될까 두려워서 싸게 팔아줬다면 그것도 역시 궁박이에요. 그건 경제적 원인은 아니지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경솔무경험은 뭐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박, 경솔, 무경험을 갑이라는 사람이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이 중에 하나면 될까요? 이 중에 하나면 되겠죠. 인간적으로 두루 다 갖추긴 쉽지 않잖아요. 이 중에 하나면 돼요. 그래서 아까 궁박, 경솔 그리고 무경험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또는 무경험.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고 있었다고 해서 불공정행위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만 불공정행위가 성립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이동네인데 작년인가 보니까 그 집 앞에 지하철역 앞에서 그 지하 상가에서 속옷을 팔더라고요. 속옷을 파는데 그 망했대요. 망해가지고 원래 정가가 10,000원짜리 속옷이었는데 하나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5분의 1 가격에 파는 거죠. 오, 싸네 하고 제가 샀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5분의 1에 판매한다는 건 그 판매하는 사람이 궁박한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궁박하죠. 얼마나 좀 경제적으로 급박하면 5분의 1 가격으로 팔겠어요. 그럼 저는 당연히 알죠. 이 사람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서 이렇게 싸게 파는구나라는 걸 알고 샀어요. 그럼 이 계약이 불공정 무효일까요? 이건 유효할까요? 이건 유효해요. 왜 이건 가격 차가 현저해도 유효하다라고 인정하냐면 제가 그걸 이용해 먹을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상태가 이러네라는 걸 알았다고 불공정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이용해 먹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됩니다. 그럼 불공정 행위로 이제 무효가 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요건을 누가 입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요건들은 추정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추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뭐 이런 것들은 추정돼요, 추정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만약에 어떠한 사실이 저에게 추정된다라고 하면 제가 입증을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추정받는다면 없겠죠. 추정이라는 건 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소송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송 가면 물론 중요한 건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그렇죠. 입증이에요. 정의가 이겨요? 정의라는 걸 입증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소송 가면 입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추정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입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증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그래서 추정이라는 개념은 이런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갑에서 을로 등기부를 봤더니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등기 원인은 매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을의 인적 사항이 나와 있고, 그럼 등기부를 보면 현재 누가 소유자로 보입니까? 을이 소유자로. 그럼 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을은 100% 소유자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닐 수도 있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요 부동산 이전 등기할 때 돈 내고 진짜 산 게 아니라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위조 서류 가지고 등기하면 이 등기는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이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 처음에는 들 수도 있는데 가끔 그런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등기할 때는 보통 이제 어디 가서 등기하냐면 등기소 가서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 서류를 주죠. 지금 공시법 등기법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뭐 같이 배우셨는데 들어간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적법 이제 공간구축정보법 발음도 안 돼. 법 바꿔서 어려워가지고 공간정보구축법부터 들어갔어요? 예, 등기법 할 때 자세하게 배우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등기소에다가 등기서를 등기관에게 제출하면 이 등기관은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등기관은 실질적 조사를 할 수 없어요. 형식적인 심사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등기관인데 서류를 보고 당신 진짜 권리자 맞아요? 가봅시다. 조사합시다.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서류가 구비가 되면 등기관은 무조건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등기 서류를 잘 위조해가지고 등기관에게 제출하니까 등기 서류가 다 구비됐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실체 관계가 없는 원인무효 등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을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얘가 실제 소유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일단 권리자로 뭘 해주는 거예요?
추정해 주는 거예요. 추정. 그게 추정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갑이랑 을이랑 소송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 자기가 권리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을의 등기가 무효라고 입증해야 될까요? 갑이 해야 돼요. 을은 추정받으니까. 그게 이제 추정이고, 추정이라는 건 소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공시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권리자를 보려면 뭘 봐야 돼? 등기. 등기를 보면 권리자로 인정. 그러니까 부동산은 공시하는 방법이 등기인 거예요. 그럼 동사는 등기를 해야 안 해요? 이런 거 동산이잖아요. 이 동사는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동사는 권리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공시를 할까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제 그 법적인 용어로 점유라고 해요. 점유하고 있으면 권리자로 추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좋은 시계를 하나 차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 시계 되게 좋아 보여.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오, 저 시계 좋은데 쟤는 어디서 샀지? 두 번째, 오, 저거 좋은데 쟤 어디서 훔쳤지? 보통은 당연히 1번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제가 소유자일까요? 안 훔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점유하고 있으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권리자인 것으로 뭘 해준다는 거예요. 추정해요. 그게 추정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요건들이 추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가 많이 벌어져 있으면 뻔하구만 이용해 먹었네 라고 하면 그건 추정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요건들은 추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입증을 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 요건을 주장하는 사람, 바꿔서 말하면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이러한 요건들을 입증해 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가만히 있으면 이건 무효로 보겠다는 거예요, 유효로 인정하는 거예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이 됐어요. 일단 성립이 되면 통상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일까요? 유효인 게 보통일까요? 보통은 유효인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입증은 누가 해야 되냐면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밝혀지면 이제 무효가 되는데 을이 병한테 이걸 팔았습니다. 근데 병은 이게 불공정 행위라는 걸 모르고 샀대요. 선의였다. 자, 그러면 선의의 병은 불공정 행위로 무효가 되었을 때 보호될까요? 안 될까요? 보호되지 않는다. 이건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뭐야? 절대적 무효.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갑은 불공정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입니까? 대항할 수 없다입니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어색하면 주장이라고 써도 된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선의의 병이 보호된다라고 하면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공정행위와 관련되어서 적용 범위 문제인데, 자,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 A라는 걸 줬어요. A라는 급부를 하고 을도 갑에게 B라는 급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았는데 이 주고받은 것의 가격 차이가 현저하면 이게 불공정 행위입니다. 근데 어떤 법률행위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기만 하는 법률행위도 있어요. 자, 일방적으로 주는 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증여라고 하죠. 증여라는 건 반대급부 없이 물건이나 재산권을 이전하는 게 증여죠. 증여는 법률행위인데 우리 지난주에 계약이랑 단독행위 봤죠. 계약이라는 건 반드시 상대방이 뭘 해야 되냐면 승낙을 해야 돼요. 근데 단독행위는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긴다라고 했죠. 그럼 증여는 계약일까요? 단독행위일까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면 갑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거고, 계약이라면 을이 받는 사람이 승낙을 해야만 효과가 생겨요. 승낙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받는 사람도 존심이 있지. 승낙해야 돼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 예, 증여자고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불러요. 받을 숫자죠. 증여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뭐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증여가 단독행위면 뭘 주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집에 농짝 됐다 낡았어요. 그 농짝 처리해야 돼. 그럼 단독행위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집 문 열고 증여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그러니까 증여 단독행위 아니에요. 증여는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승낙이 있어요. 승낙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면
증여라는 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주는 건데 이거 불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기만 하는 거면 이건 불공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반대급부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요 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위가 적용한다는 게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경매. 경매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시가보다 훨씬 싸게 낙찰을 받았다고 그게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유효해요. 경매라는 게 그런 거니까 이런 건 적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사표시로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절차, 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이런 법률행위도 아닌 것에는 불공정행위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해요. 적용한다는 거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건 불공정이라는 말 쓸 수 없고, 그리고 공적 절차에 따라 실행되는 경매도 불공정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불공정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법률 행위 파트고 70쪽에 보면 의사 표시가 나와요. 일주일 동안 이게 쭉 한번 해보시니까 어떤 과목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발 민법이라고는 하지 말아주시고. 예, 예. 지금 우리가 민법 보는 건 일단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막 세부적이고 아주 복잡한 건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번 11, 12월 과정이 6주밖에 안 나와요. 크리스마스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수업할까요? 그리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1, 12월 달에 보강은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전 과정을, 여기 있는 전 과정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위주로 볼 거예요. 1월 달에 기본서 들어가기 위해서 꼭 알고 가실 내용들만 보는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각 학원들 다니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공부 시간이 굉장히 길대요. 저 사람은 공부만 해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험에 안 나올 것만 공부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증여하고 경매는 불공정행위가 적용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증여 경매가 적용 안 돼? 그럼 객관식 지문으로 나오면 이건 틀린 거야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증여 경매는 안 될까? 하고 너무 깊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고민하시면 시험에 거기에 대한 뭐 역사적 배경이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런 건 언제 공부하는 거냐면 시험에 합격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뭘 위해 모인 거예요? 시험 합격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셔야지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학문을 위한 공부는 합격하신 다음에 자 70쪽에 보세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박스가 나와 있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건 뭐냐면 비정상적 의사표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공부하는 건 대체로 정상적인 게 많이 나올까요? 비정상적인 게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된대요. 마음이 비뚤어진다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불일치하는 경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몇 개냐면 3개.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그리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 또는 협박,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조문 순서로 하면 107조부터 110조까지입니다. 107, 108, 109, 110. 그러니까 일단 요 사기 강박이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사기 강박은 일치하는 거. 불일치하는 건 요 3개고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의사에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해서 집을 팝니다. 그럼 사기 당해서 집을 팔면 집을 판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의사와 표시는 일치가 되는데 다만 집을 팔겠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일치하는 건 세 개고 사기강박은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비진이 표시 107조를 한번 보시죠. 조문을 보세요. 70쪽의 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진의가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면 진의가 아닌 걸 표시하면 원칙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라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 효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나 자, 우리 지난주에 그러나부터 시작하는 조항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앞에 본문이고 단서를 보면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 한다. 원칙은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고요. 자, 2항을 보죠.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네 가지 요 비통착사 요 네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적인 규정은 뭐가 들어가냐면 전부 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 보호하는 건 아니고요. 누구만 보호한다고요?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그러니까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언제 무효가 되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예요. 근데 설령 무효가 되어도 제3자가 선이라면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을한테 사직서를 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사직의 의사는 없었어요. 갑이 이제 회사 다니는데 사장님한테 사직서를 낸 거죠. 근데 얘는 실제로 그만두려고 낸 건 아니고 자기의 신임도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내가 사직서를 내면 우리 사장님이 아이 왜래 이 사람아, 내 월급 좀 올려줄게, 그냥 있어, 이럴 줄 알고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근데 냈는데 예상과는 달리 사장님이 굉장히 흡족해 하시면서 바로 그냥 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그만둘 생각이 아닌데도 그만둔다고 표시했잖아요.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그럼 비진의 표시하면 이 사직서 제출과 수리가 된 행위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원칙은 유효.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만둘 생각이 아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요놈이 월급 올려받으려고 머리 쓰네, 이렇게 알면서 수리했다든지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에는 이런 표현이 가끔 나와요.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았다는 건 악이죠. 자, 알 수 있었대?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 나 진짜 알 수도 있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왜 몰랐냐면 알 수도 있었는데 몰랐다는 건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냐면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거나 또는 몰랐어도 뭐가 있으면 과실, 알 수 있었다는 게 바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뭐가 돼요? 무효. 그럼 유효가 되려면 선이 이기만 하면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과실은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면 그때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용어 이해되셨어요? 처음에 보면 이것도 용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적어두시면 알 수 있었다는 건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하나 적어두세요. 거기 그 71쪽에 용어 정리 박스가 있죠. 가운데 위에. 거기에 보면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 다 같은 말로 지금 칠판에 쓴 걸 바꿔놓은 건데 여기 알 수 있었을 때에다가 줄 거두시고 적어두세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시험에서 알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말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용어 자체는 뭐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좀 기억하실 점은 70쪽에 그 맨 밑에 박스가 있는데 판례 박스에서 비진이 표시에서 진의의 의미라고 나와요. 뭐라고 되냐면 비진이 의사 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라고 돼 있어요. 그게 진의의 개념이에요. 읽어보시니까 확 와닿으세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원하느냐 바라느냐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걸 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협박을 당해서 재산을 증여합니다. 무서워서 협박을 당한 사람이 재산을 증여했다. 이 증여는 진의일까요? 비진일까요? 그건 진이라는 거예요. 증여를 하고 싶진 않았겠죠.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내가 이거를 준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럼 이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의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원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한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할 생각이 있었느냐에 관한 문제다. 구별되셨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취미생활이 아파트를 모으는 건데 지금 5개 모았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없고. 자, 그러면 앞으로도 취미생활이니까 더 사고 싶어요. 근데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이렇게 막 아파트 자꾸 사대고 이러면 너 세금 겁나 터트린다. 조세 폭탄을 터트린대. 근데 저는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어요. 더 사고 싶어요. 근데 요놈의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개의 아파트를 처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 매매 계약은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매매할 생각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취지의 판례로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어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이 못된 짓을 하다 걸렸어요. 걸리니까 감사실에서 불러요.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그만둘래? 잘릴래? 라고 물어봐요. 그나마 이제 예정을 생각해서 선택권을 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스스로 그만둘게 이러면 퇴직금 다 정산 처리 다 해준대요. 근데 제가 나 싫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버티다가 감사실에서 본격 조사 들어가서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퇴직금은커녕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절대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진 않지만 사직서를 내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럼 냈다.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당연히 진이에요. 원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효과 의사를 발생시킬 의사가 있느냐를 봐야 한다. 그게 진의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개념 잡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좀 하나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의 의사 없이 증여의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진이 표시했다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비진이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소유자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원칙은. 비진이 표시는 원칙이 효력이 뭐라 그랬어요? 원칙이 유효예요.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 그러니까 유효니까 을이 소유자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뭐가 된다고 했어요? 무효. 그럼 무효면 이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고 이 등기는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을이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무효고요. 그럼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고 땡이 아니라 선이 그리고 뭐도 없어야 돼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선이 무과실인지 악이 과실인지를 누가 입증할 거냐? 유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무효 주장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당연히 무효 주장자죠. 왜냐하면 원칙이 뭐니까? 원칙이 유효니까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을의 악의를 갑이 을의 악의를 밝히지 못하는 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다는 거예요. 악의 또는 과실은 갑이 입증해라.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문제는 뭐 어렵지 않아요. 법조문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제3자가 소유권 취득이 되겠느냐라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경우를 나눕니다. 만약에 일단 을이라는 사람이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을이 선이 무과실이었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인데요. 그럼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갑과 을의 관계가 유효예요. 그럼 병은 1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번 병은 선일 때 취득한다. 3번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한다. 그렇죠.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이게 유효예요. 유효. 그러면 병은 권리자에게 산 겁니까? 무권리자에게 산 겁니까? 권리자에게 산. 그럼 권리자에게 샀다 이러면 이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취득이에요. 선이 악의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어요.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번 선일 때 한다. 3번 선악 불문한다. 병은 선일 때 취득할 수 있죠. 자 보시면 을이 악의 또는 과실이면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럼 원칙은요. 부동산을 무권리자에게 샀다면 권리 취득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일까요? 할 수 없는 게 원칙일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오래된 로마법 격언서부터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아니, 지가 무권리자인데 얘한테 권리를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권리를 취득할 수 없어요. 근데 얘가 선의일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지금 썼죠? 얘가 선의일 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겠다고 법률이 규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을 때는 언제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거야? 뭐가 있을 때? 선이라고 다 취득하는 게 아무리 선이라도 취득 안 되고 뭐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 보호 규정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시 한번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걔는 그냥 볼 것도 없이 취득해요. 근데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원칙은 권리 취득을 못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하는 건 언제만 하는 거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만약에 지문에 병이 무효일 때 을로부터 부동산을 샀을 때 권리를 취득하는 건 무효 등기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기 믿으면 보호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소위 등기의 공신력이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아요. 무효 등기 믿어봐야 보호 안 돼요. 이게 무효면 얘도 그냥 무효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건 뭐가 있을 때? 법률 규정. 그 법률 규정이 지금 오늘 공부하는 비통착사 4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무권리자로부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건 뭐가 있을 때냐면 법률의 규정. 자, 다 보셨고요. 그 71쪽에 그 요건 잠깐 볼게요. 요건 기억,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니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한다. 디귿, 자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합니까? 자기가 뻔히 알고 하잖아요.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서 그만둔다고 표시한 거니까 만약에 표의자가 불일치 사실을 모르고 하면 그건 착오의 문제예요. 착오라는 것은 아 내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라는 게 착오인 거고 비진이 표시는 뻔히 알면서도 하는 거지. 그래서 원칙은 유효인데 니은의 예외 무효. 언제 무효냐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다. 그래서 맨 밑에 박스에 그 사례로 이해하기라는 게 바로 이 사례예요. 제3자 병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보신 거니까 한번 읽어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두 번째입니다. 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고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역시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둡니다.
자, 요건을 보실게요. 요건 기억.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니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디귿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할 것. 자, 여기까지는 뭐랑 요건이 같아요? 의사 표시가 있을 것, 불일치할 것, 알고 할 것. 여기까지는 뭐랑 똑같아요? 비진이 표시랑 똑같아요. 그럼 비진이 표시와 통정호의 표시의 차이점이 바로 리을이에요. 리을. 상대방과 통정할 것. 비진이 표시는 지금 우리 예를 든 게 갑이 을과 짜고 했어요. 갑이 혼자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예요. 근데 통정호의 표시는 상대방이랑 짜고서 허위의 표시를 했다.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왜 했느냐는 묻지 않고. 그럼 통정호의 표시는 특히 이제 사례 문제로 많이 등장이 되는데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A는 누구냐면 갑의 채권자예요. 갑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 근데 채무자 갑이 돈을 안 갚아요. 자기는 부동산도 있으면서 돈을 안 갚는다. 그러면 A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이 갑 소유 부동산의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갑은 돈 갚기는 싫은데 내 건물 강제 경매 당하긴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 친구랑 짭니다. 야, 친구야, 내가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이거 네 거인 것처럼 좀 하자라고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돈 갚기 싫으니까 아는 사람이랑 짜고 재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돌리는 거예요. 그게 통정호의 표시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갑은 을에게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면 의사는 없는데 표시냈으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갑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모르고 해요?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면서도 하죠. 그런데 얘가 혼자 해요? 을과 짜고 합니까? 짜고 합니다. 이걸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해요. 그럼 우리 108조에서는 이런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를 뭐로 인정하냐면 무효로 해요. 무효. 무효라고 규정을 해놨죠. 자, 그럼 무효면 갑이 을에게 야, 이거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통정호의 표시가 우리 지난주에 돌려받을 수 없는 무효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반사회적 행위.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효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게 반사회적 무효면 돌려받을 수 없다. 우리 첩계약 할 때 얘기했잖아요. 첩계약으로 대가 준 거면 반사회적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 가장매매 자체가 그 반사회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해요. 불법은 아니다. 그럼 불법이 아니라면 갑은 을에게 줬던 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였죠. 지금 이건 반사회적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고. 그러면 A의 입장에서는 너희들의 가장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버릴 수 있냐면 채권자로서 지난주에 봤던 거죠. 역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습은 안 하셔도 된다고 했어요. 또 나오니까 우리 지난주에 뭐 있었냐면 이중매매 있어요. 이중매매. 제1매수인이 야, 너희들의 이중매매는 나의 채권을 침해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뭐 한다고 했어요? 취소. 채권자 취소권이 되느냐 있었죠. 그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 채권자 취소권이 되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두 군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이중매매랑 오늘 나오는 통정호의 표시. 그러니까 통정호의 표시의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얼마든지 채권자로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건 같은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되냐 안 되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나올 수 없지만 통정호의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 자, 당사자 간의 문제인데, 자, 을이 병한테 부동산을 팝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을로부터 샀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원칙을 보세요. 원칙은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일까요? 없는 게 원칙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민법도요, 일정한 부분은 수학 같아요.
공식 같은 거죠. 딱 하나의 원리가 세워지면 그냥 똑같이 대입만 하면 돼요. 얘는 지금 권리자에게 샀어요? 무권리자에게 샀어요? 무유잖아요. 무유라고 돼 있으니까 무권리자에게 샀죠. 그럼 병은 원칙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만약에 선이라고 하면 얘는 그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무효등기 믿었다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107조와 마찬가지로 108조 2항에서도 얘가 선이라면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해뒀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악이라면 보호돼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만 보호되냐면 선의. 그리고 이 선의는 보통 다 추정된다라고 해요. 추정된다. 그러면 병이 스스로 선임을 입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갑이 돌려받으려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는 전부 다 추정돼요. 가만히 있어도 얘는 뭘로 인정받는 거냐면 선의예요. 그러니까 얘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다. 자, 선의의 병이 정한테 팔았어요. 근데 이 정은 악이래요. 악의. 자, 선의의 병에게 이전받은 악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동산을 살 때 권리자에게 사면 무조건 취득, 선악 불문 취득이고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언제만 취득한다고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자, 얘는 무권리자에게 샀습니까? 권리자에게 샀습니까? 얘가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소위 이제 이론상으로 엄폐물 이론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통정어의 표시로 이 무효인 이 사악한 기운을 선의 병이 다 어떻게 막았다는 거예요. 엄폐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권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럼 뒷사람은 무조건 다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샀다. 얘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래서 72쪽에 효과가 나오죠. 효과 동그라미 3번의 효과 기억의 무효. 그런데 둘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또한 허위 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 원인급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반사회적은 아니에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따라서 이미 급부한 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니은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느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셋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취소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를 보호하고요. 그런데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보세요. 다만 이렇게 나와요. 끝에서 둘째 줄 마지막에 다만 허위 표시 이전에 법률 관계를 맺은 자나 포괄 승계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자, 여기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용어가 하나 있어요. 무슨 뭐예요? 포괄 승계. 자, 오른쪽에 용어 정리 박스가 있죠. 대위권 취소권은 지난주에 봤던 거고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인데 동그라미 1번. 자, 특정 승계를 보시면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2번 포괄 승계. 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용어 정리를 봤더니 정리가 더 안 되죠. 예. 그래서 법률 용어 사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봐봐요. 어려운 반을 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느낌으로 아시면 되는데 소위 이제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이전적 승계. 권리가 이전되는 거예요.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는데 이때 이전되는 모습에 따라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 승계라는 것은 특정된 것만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게 특정 승계고요. 특정된 게 아니라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게 바로 포괄 승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제가 저희 집을 팔았어요. 매매를 했다. 특정 승계일까요? 포괄 승계일까요? 매매를 하게 되면 제 가진 거 다 넘어가요? 매매 목적물, 특정물만 넘어가요? 특정물, 그게 특정 승계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증여합니다. 증여.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정해진 것만, 그게 특정 승계.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갑이 사망을 해요. 을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을은 상속받을 때
딱 정해진 것만 받을까요? 갑의 지위가 다 넘어갈까요? 다 넘어가요. 그렇죠? 이런 승계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승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재산이 플러스 5억 정도 있어요. 5억짜리 부동산이 하나 있다. 이런 걸 소위 이제 적극 재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극 재산, 빚도 있어요. 빚이 10억이 있어요. 자, 그럼 을은 빚은 됐고 건물만 상속 돼야 안 돼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속은 빚이든 소극 재산이든 적극 다 받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포괄승계, 대표적으로 상속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포괄유증이 있어요. 유증. 그리고 회사에 법인의 합병이 있습니다. 법인의 합병. 우리 지난주에 유증을 봤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면서 유증이라는 건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죽으면 A라는 건물을 내 친구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가 소유하는 A 건물을 주겠다.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예요? 특정. 이런 유증은 특정 유증이에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주겠다 또는 절반을 주겠다라고 불특정적으로 하는 유증을 뭐라고 하냐면 포괄 유증이라 하고, 회사의 합병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했다면 하나만 콕 찍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이런 승계를 포괄 승계라고 해요.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속, 포괄 유증, 합병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런 경우를 보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진짜 매매가 아니라 가장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이 을이 사망을 합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던 부동산이라서 아버지 건 줄 알고 가장 매매를 모르고 상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의 상속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얘는 상속인이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일까요? 을과 같은 사람일까요? 을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내려온 거니까 얘는 당사자 같은 사람이지 보호되는 제3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 비통착사에서 포괄승계인, 상속인 이런 말 넣으면 얘는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선의의 제3자에 다 똑같이 포괄승계인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제외. 자,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73쪽에 이제 보시면 세 번째로 착오가 나오죠. 109조가 나옵니다. 109조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역시 이 항은 공통규정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1항에서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무효예요? 취소사유예요? 취소사유. 우리가 비진의 표시는 원칙은 유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렇죠? 그리고 통정어의 표시는 취소예요?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앞에 두 개 비통착사에서 이 비통한 건 무효, 유효에 관한 문제예요. 유효냐, 무효냐. 근데 착오나 사기강박, 착사는 이거는 무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냐면 취소예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 있죠. 조문의 효력. 근데 취소하려면 자 뭐라고 되냐면 일단 법률행위 내용이어야 돼요. 내용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중요한 부분에. 대수롭지도 않은데 취소한다 이건 안 돼요. 중요 부분에 속해야 되고, 근데 아무리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도 뭐가 있으면 취소를 못하냐면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최소한 중과실은 없어야 됩니다. 세 가지. 내용의 착오일 것, 중요 부분에 속할 것, 중과실은 없을 것. 이렇게 되고, 자 동기의 착오가 나오는데 법률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라 그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하나 사려고 해요. 땅을 사는데 제가 땅을 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돈 좀 벌려고.
내 느낌에는 이 땅 근처에 지하철역이 들어와.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근데 사고 봤더니 지하철역 안 들어온대요.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럼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되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표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당사자끼리 동기를 내용으로 하자라고 합의까지 요구하지는 않아요. 합의를 요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뭐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표시만 되면 되지 당사자끼리 합의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교재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냐면 73쪽에 2번 동기의 착오인데 기억의 원칙. 의사표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 취소가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니은의 예외를 보면 동기를 표시하여, 표시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겠죠. 표시하여 법률행위 내용을 이루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둘째 줄 마지막에 뭐까지는 필요 없다고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B번에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때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니라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모두 필요 없다고요? 표시 여부를 불문합니다.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땅이 좀 있었는데 갑이 휴게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담당 공무원한테 저 휴게소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랬더니 공무원이 뭐라고 회신을 해줬냐면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땅을 국가에 증여하시고 휴게소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라고 회신을 해준 거야. 그래서 공무원의 말을 듣고 갑이 이걸 다 증여하고 휴게소를 운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공무원이 법을 잘 몰랐던 거고요. 원래는 휴게소가 지어질 부지 요만큼만 증여하면 되는 건데 공무원이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래 증여해야 할 토지의 16배를 증여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갑은 착오가 있었는데 누가 만들어낸 거야? 공무원. 상대방이 유발했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유발했다라고 하면 표시가 됐냐 안 됐냐를 묻지 않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요건들을 볼 텐데 요건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